우리나라 주택 구매 방식은 선분양이다. 선분양 방식은 청약제도, 중도금 분할, 분양가 상한제, 주택 보증을 통하여 유지된다. 분양가 상한제로 기존 주택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면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서 신청자가 몰리게 되고, 이러한 신청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 청약제도를 운영한다. 그리고 당첨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돈을 공정에 맞게 나누어 낸다. 초기에는 은행 대출이 없었기 때문에 분납의 의미가 컸다. 2000년대 이후 중도금 대출이 활성화되면서 계약금과 잔금만 신경 쓰면 되었다. 마지막으로 집이 지어지기 전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완공 보증을 해야 한다. 누가 건설업체를 믿고 돈을 맡기겠는가? 사업체는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과거대한 주택보증, 그리고 현재는 허그에서 주택 완공 보증을 해준다. 한국의 선분양에는 이러한 4가지 기둥 즉 청약, 중도금 분납, 분양가 상한제, 주택 보증이 핵심 요소이다. 때에 따라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자율화된 경우는 있지만 청약제도와 중도금 분납, 주택 보증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선분양 제도는 70년대 이후 시행착오를 거치기는 했어도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면서 단기간 내에 양질의 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데에 큰 기여를 했다. 최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 많아 선분양보다는 후분양이 많아지면서 서울시 같은 곳은 제도 변화의 기로에 섰다. 잠깐 몇 초만 시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주택 공급 제도를 살펴보면 선분양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위에서 언급한 선분양의 4가지 요소, 즉 청약제도, 중도금 분납, 분양가 상한제, 주택 보증이 없어서 과연 선분양이라고 할 수 있나는 의문이 든다. 선분양 제도가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이니 표준이 될 수는 없다. 중국도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먼저 돈을 낸다는 점에서 사전 구매 또는 유사 선분양이라고 부를 수 있다. 다만 방식은 한국과 많이 다르다. 각 부문별로 한국과 비교해 설명할 것이다. 그동안 중국의 자료는 잘 알려지지 않아 연구자들이 많이 다루지 않았던 분야이나 이제는 AI 시대라 자료가 많아 이제 분석해 보여드리는 것을 양해 부탁드린다. 우선 중국은 정부 차원의 청약제도가 없다. 개발업체와 개인 간의 계약관계로 보는 것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분양가 상한제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주택을 구매할 기회여서 신청자가 어마어마해 청약제도로 공정한 선별을 해야 하니까 청약 통장을 만들어 청약 자격을 부여하고 순위내 청약자들 중에서 점수로 선별한다. 중국은 개별 계약을 하고 신청자가 몰리면 추첨을 한다고 한다. 그리고 선분양이다 보니 우리나라처럼 모델하우스를 운영하고 현장도 방문시켜준다. 이렇게 지을 것이고 공사 현장에서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아니다 보니 허위 분양이나 사기 분양 등 별의별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다음으로 특이한 게 계약과 동시에 성금을 내고 바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나머지를 사업 초기에 다 낸다고 한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경우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나머지 잔금은 주택이 완공되어 입주할 때 내게 된다. 그런데 중국은 초창기에 한꺼번에 다 낸다고 하는 것이다. 가장 의문이 가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뭘 믿고 개발업체에게 완공 전에 돈을 다 내나? 이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중국에는 주택보증 제도가 없다. 수분양자가 분양 대금을 미리 내도 견딜 수 있는 완공 보장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되면 허그에서 공정에 따라서 그동안 낸 자금을 돌려주거나 공정 70% 이상인 경우에는 대금을 돌려주거나 허그에서 대신 업체를 선정해 추가로 완공시켜 주거나 수분양자들이 선택하도록 한다. 중국에서도 구매자가 미리 낸 공사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를 만들고 이 돈을 다른 데에 쓰지 못하게 지방 정부에서 관리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최소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주택을 사전에 구매한 소비자들은 정부가 잘 관리하겠거니 믿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자금으로 추가 분양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해야 하니 이런 계좌의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자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완공이 안 되어 입주를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로 입주를 못하니 모기지 보이콧 사태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마지막으로 분양가 상한제처럼 가격에 대한 통제가 없었는가? 한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낮게 규제되어 적어도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가 생겼는데 중국에서는 어떠했을까?
자료를 보면 일부 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은 일선 도시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 경우도 있다. 중국도 전국이 고루 가격이 상승했다기보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지방으로 확산되는 형태를 보이는데, 이런 대도시에서도 분양 가격 통제가 없었으면 더욱 가격이 상승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중국의 선분양 제도를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완공되기 전에 집을 계약한다는 것 빼고 같은 것은 없다. 청약제도, 보증제도, 중도금, 분양가 상한제 모두 다르다. 그러나 비슷한 게 일부 있기는 하다. 분양자금 통제 같은 것은 분석을 마치면서 가장 이상한 것은 어떻게 완공전 개발업체 또는 건설업체를 믿고 자금을 모두 맡기는가인데, 공산주의 국가라 우리와 인식이나 문화가 다른 것이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본다. 기업은 원래 국영기업이 전부였는데 점차 민간기업이 늘어난 것이고, 은행은 정부 국영은행, 지방정부가 관련된 것이니 믿고 있다가 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중국인들은 외국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부동산 매입하는 문화가 있는 것 보면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황다와 같은 대형 민간 건설업체의 부도로 공사 지연, 부도로 인한 공사 중단 같은 사태가 일어나면서 소비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고 주택 공급 제도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다고 한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부실한 공급 제도로 인해서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는 과정과 그 파급 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